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앞서 긴급히 금리를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감산 여부 논의로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와 또 미국 금융시장의 휴장이 겹치며 관련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원유 관련 ETF와 ETN 상품의 순매수액은 1조 421억 원으로 전월보다 9.3배나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 단순 매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특수은행채 유동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 채권 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증시 폭락장에서 소비재 업종이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집밥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나며 음식료,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업종이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또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3%가 넘게 다우가 올라왔는데 이유는 일단 샌더스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대결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자 구도로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 정치적 리스크가 좀 많이들 해결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변동성은 오늘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축소하다가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도 빠르게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작은 뉴스 플로우에도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장은 이성적이지는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무리한 투자보다는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1% 안팎으로 오르고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828, 1.18%나 올라갑니다. 일단은 코스피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장 초반에 1838부터 1818까지 쭉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한마디로 변동폭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꽤나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이 수급이 사실 썩 좋지 못해요. 계속해서 외국인 오늘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매도 물량이 꽤나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총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에 5만 원 터치도 한번 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장 후반에 밀렸고요. 오늘은 또 다시 반등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 소폭씩 올라가거나 보합권 수준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도 잘 달리고요. LG화학, LG생활건강,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가 큰 폭의 상승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현대모비스도 상승폭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잘 가고요. SK텔레콤, NC소프트 한마디로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현지 공장들은 여전히 셧다운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재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숨통은 트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13, 지금 1% 내외로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다음 볼까요? 618부터 611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618포인트대까지 괜찮은 흐름도 보여줬고요. 현재도 급등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이게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꼬여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KMW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상승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시즌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어제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좀 했죠, 시즌이. 시총 4위까지 어제 단숨에 또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살짝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ENM,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그리고 헬릭스미스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블록딜 여파 꽤 오래 가네요. 블록딜 가격 지금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74,100원에서 유일하게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미팜, 제넥신, 휴젤, 에코프로비엠, 원익 IPS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상승폭들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환율입니다. 1216원, 오늘 4원 20전 또 조정을 받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일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미리미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아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종일 빨간불 켜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한진, 국제약품, 비트컴퓨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한진입니다. 경방의 지분 확대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한진이 현재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가면서 2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45,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경방이 한진 주식 약 17만 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이 6.44%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방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진칼, 국민연금, GS 홈쇼핑에 이어서 한진의 4대 주주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한진칼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KCGI가 경방을 우군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경방도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비트컴퓨터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방안 검토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1.64% 올랐고요. 거래가 8,2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컴퓨터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오늘은 최고가 9,090원을 터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일 있었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인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내 건물에서 의사가 화상 진료를 하는 방식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비트컴퓨터를 비롯해서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등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국제약품은 아지트로마이신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언급되면서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9,29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국제약품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주가가 10,000원 위로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지트로마이신 복용을 추천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아지트로마이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제약품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약품의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집밥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요리 채널들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쌀 가격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흐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아시아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쌀의 가격이 오늘 7년 내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공급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도 각 국가의 정부가 곡식 비축량을 늘리는 현재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쌀 가격에 오르는 부분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 쌀 가격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태국산 백미 가격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12%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수준은 2013년 4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와 베트남도 쌀 수출국이지만 이 인도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태국 쪽에서의 어떤 수혜가 지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과 또 물류 대란으로 이 쌀 거래상들의 신규 수출 계약 체결을 중단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쌀을 수출 금지령까지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는 태국 쌀에 몰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쌀값은 작년 말부터 이미 오름세인데 우선 태국이 지금 극심한 가뭄이 지금 들고 있고,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어떤 그 전에 몇 년의 가뭄부터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까지 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월 중순 이후부터 약 15%,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기준에 이 밀선물 가격은 지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이 소비자들의 사재기도 있고, 이 북미와 또 유럽 지역에서 취해진 어떤 봉쇄 조치로 인해서 우려가 겹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우선 짚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일부 국가가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이 국제 곡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 선물 형태로 거래되는 이 곡물이 곡물 특성상 이 수급에 큰 문제는 봤을 때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이 코로나19가 심화되면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3위 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응우엔 이 수업 베트남 총리죠. 수어프 총리가 직접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쌀 해외 판매를 중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베트남 쌀 같은 경우는 한 해 5만 5천 톤 정도가 전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연간 쌀 수입량이 40만 8,700톤인 걸 감안한다면은 우선 13.5%가 베트남 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베트남과 또 인도,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쌀을 수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곡물 수출국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 이 곡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14일 발표했죠. 국제 곡물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에 대한 수출 지연 우려로 2분기 때 4월이 시작됐는데, 2분기에는 국제 신용과 식용 그리고 사료용 곡물값이 각각 3.8%, 3.3%까지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국내 업계가 타격 입을 만큼 심각한 상황 아닌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제 곡물에 대한 해상 운송에 약간씩 지체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2분기 때는 또 본격적인 2분기 시작될 때는 또 가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쌀만 말씀드렸던 이 수입산 밀을 사용하는 빵, 과자, 그리고 라면 업체와 수입산 옥수수, 콩 등을 재료로 하는 이 사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특히 밀과 옥수수, 또 콩 같은 경우에 자급률은 0.7%,
특히 이제 콩은 6.3%인데 한마디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업계 반응은 좀 엇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체들은 3개월과 1년 단위로 재료를 비축하고 수입국 다변화로 단기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하지만은 이 수입처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가 주요 수입처인 등으로 봤을 때는 우선 이 수입에 대한 국가 다변화돼야 어떤 추후에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리온 쪽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곡물 수입 위기에 대비하면서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태고, 이 재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고요. 오랫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이제 비축을 많이 하고 있는 대형 식료품 회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캐파가 작은 어떤 이 중소형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좀 여쭤봐야 되는 게 IMF 구제금융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좀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섞인 부분인데요. 이란이 이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쓸 자금이죠.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조 한 1,000억 정도를 이 IMF에 긴급히 신청했는데 지금 미국이 좀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란이 IMF 자금 대출 신청하는 것은 거의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비상 대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과 논의 중에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쪽에서는 이란 정부가 이 수십억 달러 같은 계좌를 갖고 있다면서 자금을 빌려줘서 안 된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서 어떤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이란 쪽에서는 이 미국이 이란의 긴급 자금을 요청을 방해한다면 반인륜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무총장,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이죠. 이 샴컨이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본다면, 의약품과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제재는 인권을 거스른 불법 조치고 이란을 겨냥한 트럼프의 명확한 적대 표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가 이란의 코로나19 대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해했다라는 부분으로 불편한 심경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IMF 대출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국들로부터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특별권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목소리를 다른 국가들이 무시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IMF 쿼터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할당된 어떤 특별 인출권 비중이자 특별권 및 이 발언권 비중입니다. 미국이 17%나 된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코로나와 싸울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이런 예가 이제 석유와 어떤 가스 수입을 조성한 펀드인 국가개발기금을 봤을 때도 수십억 달러 되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의 어떤 이 코로나19에 의한 자금 대출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또 국제 유가랑 연계한 상황을 본다면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죠. 미국의 4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었는데 또다시 최대치 경신할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셋째 주하고 넷째 주 네. 미국의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993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2주간 실업률이 무려 6%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첫째 주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 전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예측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 실업률은 12에서 13%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호텔이나 휘트니스 클럽, 식당, 극장 같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5월까지 추가로 2,700만 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달 안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930년 대공황 때인 25%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기 동향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하는 NBER인데요. 여기에서는 고용이나 GDP, 개인들의 실질 소득을 가지고 판별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0% 전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 정도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전후 최장의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 확장 국면 같은 경우에는 129개월로 이미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리먼급 쇼크가 될지 그 이상 대공황 때급으로 격상될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발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한 1, 2주 내에 판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V자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 급등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무제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3분기에는 V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감염자가 없어지고 외출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 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일상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감염자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인들을 봤을 경우에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입니다. 실업보험이나 정부의 현금 지급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직 상태에서 가게가 가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과거 리먼 사태 때 전후를 분석해 보면요. 2007년 5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바닥을 찍었는데요. 2009년 10월에는 무려 1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 실업률이 다시 4.4%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리먼급 금융 위기에 또 공급망 훼손에 따른 충격, 또 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 충격까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고용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최소 7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조기 수습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V자 회복이 아니라 완만한 나이키형 회복을 탄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고용 회복 속도는 더 더딜지 않아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6일 만인가요? 우한 지금 봉쇄를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어때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믿을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네, 이번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네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봉쇄 조치가 2년 보름 만에 해제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방역보다는 경제 정상화로 정책 축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승리한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제 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영향력 행사를 하겠다고 중국은 늘 주장해 왔고요. 또 전 세계 홍보를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7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중국이 만들었고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 주석이 업적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이 위치한 우한이 봉쇄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의 생산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무증상 감염자들 같은 경우는 공식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직장 내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감염이라는 제2차 유행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칫 방역망이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상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한시 봉쇄가 해제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V자 회복 얘기들도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V자 회복 부분은?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강력한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은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10% 감산하면은 전 세계 생산은 무려 1,338조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1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충격 효과를 주고요. 또 전 세계 생산 증가율을 보면 0.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 외에도 이제 앞으로 공급 중단이 세계 각국의 악영향을 이제 계속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도 자동차나 전기 기기 그리고 화학, 철강 같은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서비스업은 중국에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 건설, 도소매, 식당, 호텔까지도 회복이 더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4월부터 바로 V자형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는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1분기는 마이너스 12% 내, 2분기는 마이너스 1% 전후, 그리고 3분기부터 6%까지 반등을 하겠지만 4분기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요 부진, 또 투자 위축, 실업난 속에서도 소비가 좀 감소하는 국면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처럼 중국도 이번 전인대에서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 부족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지 다양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이번 전인대에서 내놓는 경기 부양책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곧 열린다고 들었어요. 정부 성장률 목표가 제시가 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고요. 또 이를 근거로 해서 경제 운영 방침도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안들을 보면은 2020년 목표치는 2019년에 6에서 6.5%보다 낮은 6% 전후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잘해야 1, 2% 성장밖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목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76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목표인 6% 전후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는 6% 성장률 목표 제시가 아니라 4에서 5% 목표를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5% 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 설정을 아무래도 GDP보다는 앞으로 고용 창출 쪽에 더 무게를 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인대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수혜가 아니라 민족주의 시대 블록 경제 체제로 회귀함에 따라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 방식을 분명히 바꾸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확진자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긴급 조치 지금 실시가 됐는데 일본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건 뭐 자명한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 네. 논점을 보면요. 1000년 이래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이 지금 시작이 됐고 이 때문에 긴급 사태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외출 자제, 자택근무와 관련해서 뭐 강제성은 없지만 뭐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사회 분위기상 현재 언론들이 전하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인들의 86%는 자숙 모드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관, 야구장, 선술집, 뭐 클럽, 이벤트 이용이 크게 줄게 되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태 동안에는 무려 60%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민간 소비가 8조엔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은 1년 GDP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뭐 수출도 마이너스 60%,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무려 마이너스 25%까지 빠지게 됩니다. 뭐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2년간 63조엔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장세도 이제 막은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판단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GDP 20%인 108조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의료 시스템 정비는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들어가고요. 또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V자형 회복에도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뭐 일본 GDP의 20% 자체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또 경기 부양 효과를 따지면은 뭐 그 계량 모델에 따르면은 GDP를 0.9%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리먼급 충격의 한 10배 규모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외출 자제 속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가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을 이 정도 자금 지원만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현재 7개 도시가 1개월만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현재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추후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긴급 조치가 확대될 것이고요. 또 기간도 몇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대책만으로는 일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개별 보상이라고 하는 현금 지급 그리고 차입금 상한 유예만으로는 뭐 공급망 훼손이나 뭐 수출 위축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처럼 뭐 유효 수요 자극 정책도 펼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베가 늘 이야기했듯이 뭐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해왔던 만큼 1개월 이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적 운명의 날이 다가올 가능성도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긴급 화상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감산 합의가 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간의 이견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감산 합의에 참여를 하라고 회원국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을 올리는 감산에 협조하면은 민간 기업에게 생산 감소를
명령할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반독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대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개별 쉐일 오일 기업들이 3개월 정도 하루에 400만 배럴 정도 감산 협조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준 감산량이 되는데요. 4월에 기존 그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해서 1230만 배럴을 증산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준 그 감산량을 4월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서부터 3분기까지 생산량을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서로가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감산 기간도 3개월에 한정시키자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이 또 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감산 조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유가가 $20 아래로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 합의가 그 막판까지 도출이 어려워진다면 오늘 회의 개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세계 증시가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가 반등 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리먼 쇼크 때 상황을 보면요.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주입을 통해서 경제, 금융시장을 회복을 시켰고요. 이 이후에 한 10년간을 보면은 소브린 위기라고 해서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가 계속 연달아서 발생을 했고요. 신흥국의 자본 이탈 문제, 또 차이나 쇼크 문제뿐만 아니라 변동성 확대와 같은 한 2, 3년마다 그 쇼크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발 그 수요 감소, 공급망 훼손 작업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세계적인 자금 부족 난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좀 고수하는 자세,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더블 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반등 시마다 위험을 줄이는 행동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성급하게 공격적인 투자 자세로 임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그리고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그 투자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이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세 종목 가져온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3BNT가 되겠는데요. G3BNT는 세 개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리젠트리라는 회사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레노스 테라피틱스라는 두 번째 자회사는 스포성 표피 박리증, 그리고 세 번째 자회사는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이렇게 세 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 첫 번째 자회사인 이제 리젠트리의 경우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 중인 이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84일이 걸리는 경쟁사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로 오리지널 품목으로서는 2개 제품만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고 투약 2주차에 확인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해외 분석기관인 글로벌 데이터는 신약 출시가 이루어지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볼 수 있다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RGN-259의 미국 임상 3상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 300명을 모집하면서 이제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 임상 결과 발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어제 4월 8일은 자회사 오블라토가 경모세포종 치료제 경구형 제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딛고 일어섰는데요. 지금 목표가로 설정되어 있는 27,300원보다는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보내드릴 때 11시 정도가 됐는데 그 시간에 형성됐던 가격이 25,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25,000원 초반에서 갑자기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7,300원을 잡았었는데 오늘 장중에 27,300원을 넘어섰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9,000원도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안내를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추천을 드렸던 당시 2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23,000원이었는데 손절가도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정해서 다시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동사는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이고요. 동사가 용이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전지 사업으로 2차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만강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 이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주력 고객사 삼성 SDI 향 전기차용 원형 전지 출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또 올해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2만 톤 증가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저유가나 환경 규제 완화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막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유럽에서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국제 유가가 최근 급락 후 반등하고 있지만 2차 전지주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배터리 업체들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수요의 가늠자 역할을 해서 작년 말부터 강한 주가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가는 69,500원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저항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61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21선은 강하게 뚫었고 61선에서 머무를 수 있겠지만 61선도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착되고 있는 61선 자리에서의 횡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를 도약 발판으로 삼아서 제가 설정한 목표가 78,000원에 조만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DSK라는 종목입니다. DSK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요.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2차 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의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이오 사업을 진행 중인 자회사 프로톡스, 이 프로톡스 부분 때문에 주가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자회사 프로톡스가 개발하는 보툴리눔 톡신, 소위 보톡스라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달 임상 일상 신청 및 GMP 인증 신청 전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안정성 등에 대한 업체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는 이제 인증받은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프로톡스가 보유한 균주는 홀스테인 균주로 최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97% 일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사 후에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초저 확산형이어서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톡스 개발과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GMP 인증 신청이 어제 들어갔고요. 수출 허가에 대해서는 GMP 완료 후에 30일 이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예상되는 그 허가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주가가 부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는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벤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조정기에는 주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7,400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7,000원 초반대부터 7,500원 사이에서는 매입하기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9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잘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오로라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오로라는 추천한 가격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횡보하는 이유는 이제 1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지금 8,900원부터 9,900원 이 사이 위에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로라는 이제 완구로 알려져 있는 회사고, 또 BTS 관련해서 독점 계약, 그러니까 인형 판매에 대한 독점 그런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 집안에서 유아나 또 어린 학생들이 집안에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완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BTS 관련한 인형의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9,900원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11,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일봉이 61선을 돌파하고 밀렸습니다만 다시금 일봉의 60선, 61선 1,900원과 11,000원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발판, 그런 지지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000원대까지, 11,000원대까지 더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다시 지금 가격대 9,900원대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짧게 볼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진트리비엔트가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설정했던 목표가 27,300원을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올려서 29,000원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오랫동안 진행했던 임상 3상의 결과값이 곧 지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 치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매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 29,000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BNT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삼성전자 실적으로 본 휴대전화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제조업까지 이제 피해가 좀 확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휴대폰과 관련된 섹터 쪽이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 섹터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휴대폰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1분기 우선 잠재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을 좀 판매량을 보면 약 6,24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면 한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2분기인데 2분기에 과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에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 혹은 교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찾아본다면 작년 4분기와는 조금 현재 1분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4분기 삼성전자 그 IM 휴대폰 관련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선방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웨이가 미국과의 분쟁으로 제재를 좀 받으면서 갤럭시 A 시리즈 고가폰보다는 중저가폰 위주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실적에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가폰의 비중이 상당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프리미엄 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갤럭시 S20 시리즈와 함께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요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좀 펼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폰에서의 수요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신다면 작년에 삼성전자 IM 실적을 이끌었던 중저가폰 A 시리즈에서 S 시리즈와 폴더블 폰 그리고 5G 폰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장비 부품 섹터들을 보시면 작년에 A 시리즈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부품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는 폴더블 폰이나 5G 폰 위주로 매수의 강도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휴대폰 관련된 부품 장비주들의 대장주 역할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꼭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반대 급부를 좀 누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바닥론에 가까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분기 바닥론에서 3분기 회복론으로 시점이 좀 옮겨가고 있는데 3분기에 약 6,784만 대 정도로 회복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18% 성장할 수 있다라는 2분기 저점론과 3분기 실적 회복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휴대폰 관련 섹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한 중후반기 이후부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섹터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특히 이제 섹터 내에서 보시면은 장비와 부품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작년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업체들이 지금 보시면 파트론이나 한솔테크닉스 같은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대덕전자 등으로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과 PCB, 휴대폰 PCB 관련된 업체들이 3분기에는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강점을 가졌던 휴대폰 관련된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전기와 이노텍의 대덕전자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돌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